쿠데타로 집권한 태국의 프라윳 짠오차 총리. 최근 그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8월 27일 태국 방콕에서 정부의 중국 잠수함 부실 계약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한 시민이 종이로 만든 잠수함 모형을 들고 있다. 시로이터. 태국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은 태국 정부가 결정한 잠수함 도입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과 비리로 얼룩져 있다고 비판한다. 사업의 전면 취소와 국정조사,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무리하게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며 많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 도대체 잠수함 도입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태국은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 잠수함의 활약상을 지켜봤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70여 년간 입맛만 다셔야 했다. 2000년대 태국도 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심지어 동남아시아의 최빈국 중 하나인 미얀마까지 잠수함을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태국 정부는 76억 바트를 마련해 잠수함 구매에 나섰다. 그러나 잠수함 가격은 1000에서 2000톤급 수준이라고 해도 4000에서 6000억 원을 가볍게 넘겼다. 태국 정부가 마련한 예산으론 중고 잠수함도 구입이 어려웠다. 결국 수소문 끝에 독일이 장기간 운용하다가 퇴역시킨 뒤 장기 보관 중이던 U-206의 잠수함을 찾아냈다. 이 잠수함은 1973년부터 독일 해군이 쓰던 것으로 독일이 40년 가까이 쓰다가 퇴역시킨 물건이다. 총 5척이 남아있었다. 연안 방어용으로 운용하던 소형 잠수함이라 크기는 500톤 정도에 불과했다. 잠항 능력도 형편없었다. 8개의 533mm 어뢰 발사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2위탄을 두는 다른 잠수함과 달리 어뢰 발사관에 장전해놓은 8발의 어뢰가 무장의 전부다. 더구나 선체 피로도가 극심해 태국이 구입해 개수 작업을 해도 길어야 6에서 7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태국은 이 잠수함 구입을 위해 독일 정부에 1년 가까이 매달렸다.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서다. 하지만 독일은 판매를 거부하고 신형 잠수함을 사라고 권고했다. 독일이 제안한 건 U-209였다. 태국은 한국도 운용 중인 이 잠수함 도입을 위해 독일과 한국의 해군 장교를 파견해 잠수함 운용 교육을 받도록 했다. 한편으론 공개 경쟁 입찰을 하면 좀 더 싸게 잠수함을 살 수 있을 걸로 보고 2014년 공고를 냈다. 여러 업체가 지원했다. 한국대우조선해양의 DSM-1400 모델을 시작으로 러시아 국영무기 수출 회사로 소보넥소포트가 킬로 636형 잠수함을, 프랑스 DCNS가 스콜펜급 잠수함, 중국 중선중공이 중국 해군의 신형 재래식 잠수함인 041형 잠수함을 제안했다. 사업 초기만 해도 태국은 한국 잠수함을 생각했다. 애초에 생각했던 모델이 U-209 모델의 개량형이었고 가격과 후속 군수 지원도 적합했기 때문이다. 스콜펜급은 너무 비쌌고 킬로급은 후보 모델 가운데 가장 대형이었지만 운용 유지 면에서 평이 좋지 않았다. 중국제는 진지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프라윳 짠오차가 쿠데타로 권력 중심에 등장하면서다. 프라윳 장군은 국왕푸미폰 아두냐데스로부터 쿠데타 승인을 받았지만 민정 이양을 미루며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러자 프라윳 정권은 중국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맞춰 중국은 태국의 잠수함 판매에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자국 해군이 배치를 막 시작한 041형 잠수함 3척을 8억 4천만 달러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는 거다. 더구나 결제 방식도 25년 거치 분할 상환에 무이자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운용 전 기간에 걸쳐 중국 정부의 품질 보증을 약속했다. 여기에 계약가의 3배에 달하는 태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을 절충 교역 형태로 구매해주기로 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조건으로
경쟁의 판 자체를 벼푼 거다. 결국 태국은 2015년 당초 생각했던 한국의 유이백우 개량형을 포기하고 중국의 중선중공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중국이 태도를 바꾼다. 갑자기 041형이 아닌 S-26T라는 축소형 모델을 제시한 거다. 041형 잠수함은 수중 배수량이 3,600톤이 넘지만 태국에 제한된 잠수함은 2,550톤급으로 줄었고 탑재 배터리 용량도 줄어 수중 작전 시간이 크게 줄었다. 무장도 바뀌었다. 041형이 운용하던 YJ-18 초음속 잠대함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540km에 달하고 마하 0.8의 속도로 비행하다가 표적 인근에서 마하 2.5로 가속하는 위협적 무기다. 하지만 태국엔 이 미사일 대신 수출형 아음속 미사일인 CM-708 미사일만 제공하기로 했다. 결제 조건도 바뀌었다. 중국은 기존엔 잠수함 3척을 1조 원에 제공하고 결제 방식도 25년 거치 무이자 상환을 제시했다. 그러나 2척을 8억 4천만 달러에 사면 1척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말을 바꾸더니 최종적으로 3척을 11억 5,500만 달러에 구매하되 정부 대정부 거래가 아닌 태국 정부 대중선중공과의 계약으로 바꾸자고 요구했다. 25년 무이자 분할 상환 이야기도 없어졌다. 계약금은 물론 건조 일정에 맞춰 중도금도 제때 지급해야 했다. 24억 달러치의 태국 물품 구매 절충 교역도 없던 일이 됐다. 중국 정부가 품질 보증을 해준다던 것도 인도 후 2년간 중선중공이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정도면 태국이 중국 정부에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태국 정부는 계약을 밀어붙였다. 태국은 2017년 4억 3천만 달러의 S-26T 잠수함 1척을 구매하는 계약을 중국과 체결했다. 중국이 처음 제안했던 잠수함 가격보다 53%나 비싼 가격이었다. 당연히 태국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부실 계약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문제는 8월 크게 불거졌다. 태국 야당 푸어타이당 소속 유타퐁 짜라사티안 의원이 잠수함 계약서와 제반 문서를 입수해 방콕 포스트 등 언론에 폭로하면서다. 태국 내에선 프라윕 정권의 잠수함 게이트로 굳어졌다. 유타퐁 의원이 공개한 계약서의 내용이 위법성이 상당해서다. 당초 태국 정부는 의회에 사업 계획을 설명할 때 정부 대정부 계약으로 체결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법률상 국방장관이 서명해야 하는 계약서에 해군 참모총장이 서명을 했다. 또 주태국 중국 대사 또는 중국 정부 관료가 서명해야 하는 중국 측 서명란에는 중선중공의 임원이 서명을 했다. 때문에 태국 야당과 법조계는 계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프라윕 정부는 또 의회에 중국이 정부 대정부 계약으로 잠수함을 판매할 것이고 2척을 사면 1척을 무료로 주겠다고 했다고 보고했지만 유타퐁 의원이 공개한 정부 예산 지출 내역서에는 태국이 이미 3척의 잠수함 대금, 즉 13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모두 지불했거나 지불을 약속한 상태였다. 문제가 커지자 프라윕 총리는 성명을 내고 계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대금이 전부 지급된 1척을 제외한 나머지 2척의 도입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태국 정부가 유사한 편법으로 중국의 LPD형 상륙함 1척은 물론 수요도 없던 중국제 전차 49대를 계약했기 때문이다. 프라윕 정권과 중국 간에 부정한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태국 내에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프라윕 총리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 내 여론은 프라윕 총리는 물론 이번 중국제 잠수함 도입 예산을 승인한 정치인들을 매국노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불고 있다. 다음 총선에서 이들을 낙선시켜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잠수함 사려던 프라윕 정권. 부실한 계약으로 정권 안보가 휘청이고 있다. 계약 무효 논란 번진 태국의 8,500억 규모 중 잠수함 2척 구매. 태국 정부의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인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와중에 8,5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잠수함 2척 구매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의 첫 단계를 넘은 가운데 이번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일간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야당인 푸어타이당 소속 유타뽕 짜라사테안 의원은 전날 이번 잠수함 구매 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하원 소위원회 부위원장인 유타뽕 의원은 언론에 잠수함 획득 계약서를 공개하며 태국 정부를 대신해 계약서에 서명한 해군 총장이 정부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측 잠수함 제작 업체도 중국 정부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잠수함 구매 계약은 정부 대정부 간 계약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오직 총리와 외교부 장관이 이런 계약에서 정부를 대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만 그 같은 권한이 맡겨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계약은 무효라는 설명이다. 더 중요한 점은 이번 계약서에는 정부 측 주장과 달리 두 번째와 세 번째 잠수함 구매와 관련된 언급이 없다고 유타뽕 의원은 지적했다. 군부를 등에 업은 프라윳 짜노차 정부는 중국 정부와 위안급 잠수함 3척 구매 계획을 체결했는데 이 중 첫 번째 잠수함은 2017년 구매 대금이 지급돼 2024년 인도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꽁칩단 뜨라와닛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열린여당 발랑뿌라차라당 소속으로 잠수함 획득 예산에 찬성한 수본 봉암 소위원장도 두세 번째 잠수함 구매를 하지 않으면 중국과 계약을 위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태국과 중국 간 관계에 손상을 끼칠 것이라는 해군 설명에 납득이 간다고 말했다. 수본 위원장은 잠수함 획득 사업은 애초 2020 회계연도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위해 해군이 다음 회계연도로 연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유타뽕 의원은 27일 열릴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산 잠수함 구매를 승인한 소위의 결정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1 회계연도 예산 심사를 담당한 하원 예산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는 21일 해군이 제기한 225억 바트 규모의 중국산 잠수함 2척 구매의 예산을 소위위원들의 표결 끝에 5대4로 승인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잠수함 획득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매의 예산에 찬성표를 던진 열린여당 소속 의원들 이름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며 차기 총선 낙선 대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이번 논란이 반정부 집회가 확산하는 가운데 불거졌음을 지적해 경제난학화, 반정부 인사 탄압, 레드불 손자 유전 무죄 사건 등에 이어 정부의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복잡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도 수십 명이 달라붙어 역할을 분담해 수행한다. 그만큼 전투기는 만들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X 일명 보람의 사업의 진행 상황은 놀랍고 또 대단한 성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편이다.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KF-X의 체계 통합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X의 CDR을 진행했고 시제품 제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수십 년의 인내 끝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품을 만들고 하늘을 나는 진짜 실물 KF-X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업 초기 찬반 양론이 뜨거웠던 KF-X 보람의 연구사업은 예상 밖으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문제 없이 착실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방 연구 개발 사업인 KF-X 보람의 사업은 그동안 엄청난 의구심과 공격, 그리고 비난을 굳굳이 물리치고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다. 10여 차례에 가까운 타당성 평가와 연구 보고서들 중에서는 개발 통과를 위해 무리하게 낮은 개발 비용을 계산하는 것도 있었고, 외국산 기체를 억지로 도입하기 위해 외국산 기체의 가격과 유지 비용을 억지로 낮춰 계산하는 것도 있었다.
보람의 사업이 실패할 것이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과 무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쪽, 모두 국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천만다행하게도 지금까지 보람의 사업은 찬성편의 희망대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의 전투기인 KF-16과 F-15K와 같은 수입산 4세대 전투기들은 전자전 장비와 같은 핵심 부품의 수입이 쉽지 않아 몇 년간 부품을 구하지 못했으며, 해외 업체 책임하에 주도하는 새로운 정비 방식인 PBA를 해외 업체가 수행할 경우 국내 업체가 하는 PBA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F-35를 우리 손으로 운용하면서 비행기의 모양과 외관을 섬세하게 다듬고 특수한 소재로 전파와 열, 소리의 방출을 줄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뛰어난 위력을 직접 체험 중이다. 이런 여러가지 부분을 감안할 때 스텔스 기능을 상당 부분 고려한 4.5세대 전투기인 KF-X 전투기의 개념은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람의 사업의 장애와 어려움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개발 실패는 물론 비용과 효과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실제로 전투에 적합하고 안정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 평가 과정에서 큰 난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은 군용 항공기 개발 도중 사람의 목숨을 잃는 큰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았다. KT-1부터 T-50, 수리온에 이르기까지 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목숨을 건 비행을 하면서도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해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투기를 시제작하고 시험 비행하는 과정은 훈련기보다 훨씬 가혹하고 위험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고, KF-X의 비행 성능도 FA-50과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렵고 힘든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시험 비행과 완성 과정에서 또 경계해야 할 것은 KF-X의 성능에 대한 비판이다. 이미 개발하기도 전부터 4.5세대 전투기인 KF-X의 예상 성능이 5세대보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시험 비행과 초도, 양산 때까지 성능에 대한 비판은 줄지 않을 것이다. 진화적 개발 전략으로 초기에 생산되는 KF-X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세대 전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시험 비행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하다. 사진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KF-X 초도, 양산형의 스텔스 성능이 우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KF-X의 외형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일컬어지는 F-22 랩터나 우리 공군이 보유한 F-35 라이트닝 II 등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날개와 동체의 모서리 각도를 정렬하는 등 형상 측면에서는 스텔스 설계를 고려했지만 전투기의 패널이나 표면 처리, 그리고 엔진 노즐 등 세부적인 면에서는 스텔스 처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KF-X의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이미 기업과 연구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스텔스 성능을 크게 높이는 내부 무장창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블록 1부터 마련된다. 따라서 추가 예산만 획득한다면 전시 KF-X의 생존성을 크게 높여 적 4세대 전투기를 압도할 잠재력이 있다. 스텔스성보다 더 큰 비판을 받는 요소는 무장 능력이다. 가령 KF-X의 시제기는 2021년에 완성되지만 실제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시기는 2026년이고 2028년까지는 KF-X의 공대지 임무가 제한되고 공대공 임무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F-15K와 KF-16은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여러 종류의 유도폭탄과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F-35는 유도폭탄만 갖추고 있지만 지상의 적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2026년에 등장할 KF-X가 성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KF-X 블록 1이 FA-50이나 F-4도 장착하는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도 KF-X가 탑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비판했는데, 이것은 부족한 예산 안에서 최선의 조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KF-X의 개발 방식을 왜곡한 것이다. KF-X 블록 1은 KGGB 활강 유도 폭탄, JDAM, LJDAM 유도 폭탄 등의 공대지 무장과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다. KF-X 블록 1에는 이 무기들과 함께 지상의 고정 및 이동 표적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타깃팅 포드가 있어 적전차, 방사포, 미사일 발사 차량들을 추적, 격파할 수 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하면 한반도 영공 안에서 북한 전 지역의 지휘소 등 핵심 보호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 KF-X 블록 1이 빈 껍데기 성능이라는 비판은 부적절하다. 다만 KF-X의 블록별 개발 방안은 최선의 방안이 아닌 개발 위험과 비용 문제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은 분명하다. 특히 KF-X의 경제성에 대한 비판과 비난 때문에 블록별 개발 계획을 중도 하차할 경우 부족한 KF-X의 능력을 메우기 위한 외국산 전투기 도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최악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KF-X의 개발 과정에서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고 최소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전력 지수를 높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KF-X의 초기 국산 무장인 KGGB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기능을 다양화하면 각 미사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KF-X의 초기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